여러분들 요새 또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마탱이가 같죠. 우리 베네수엘라의 2021년 GDP 규모는 2014년과 비교해서 약 8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진짜 최악의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야, GDP의 80%가 날아간 것도 뒤통수가 진짜 얼얼할 텐데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더합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 170만 %라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1년 뒤 2019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35만 %. 야, 이거는 진짜 찌찌가 웅장해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현재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볼리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 추락하다 못해서 지폐 뭉치의 무게로 빵을 살 정도였다고 하고요. 남아도는 화폐로는 학을 접어서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화폐가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요,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의 석유 보유국이라는 거예요. 이 원유가 얼마나 많냐면 그 기름이 많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냥 제껴버리고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진짜 기름 천국의 나라죠.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요, 이 베네수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미네랄이 넘쳐나는 무한맵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정도면 축복이죠.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하나 안 나오잖아.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 매장량은요, 자그마치 약 3천억 배럴이 넘는다고 합니다. 2위인 사우디가 2,600억 배럴, 3위인 이란이 1,700억 배럴로요,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원유 매장량 그냥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수준, 그니까 지구에서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미쳤지.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답게 베네수엘라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리터당 0.01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 EBS 다큐에서 보니까 운전자가 베네수엘라 주유소 직원한테 내가 잔돈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칫솔 하나 드릴게요 하니까 직원이 무슨 휘발유를 막 30리터나 넣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휘발유 1리터에 1,700원 수준이라 사실상 30리터면은 5만원은 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에선 칫솔 하나로 해결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실은요, 원유는 진짜 많긴 한데 정작 자기 나라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름은 싸지만 구하지를 못해서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서로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베네수엘라에는 그렇게 기름이 많다고 하는데 물가가 무슨 수십만 %씩 오르고 GDP가 줄어들고 이렇게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베네수엘라의 산업 구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나라의 석유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석유 산업 하나가 전체 베네수엘라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수출의 약 90%가 전부 석유일 정도예요. 베네수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석유가 막 콸콸 쏟아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석유만 팔아도요, 한 나라의 재정이 모두 채워지고도 남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세금의 절반 이상 다 석유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뭔가 과도하게 석유에 몰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냥 원유가 넘쳐나고 있고 해외에선 우리 베네수엘라 원유를 죄다 사주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수백 년은 먹고 살고도 남습니다. 완전 개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은 과도하게 큽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은 GDP의 17%가 조금 안 되게 매우 낮은 편이에요. 나라에서 뭐 생산을 안 해. 그렇다고 농업 부분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은 GDP의 3%대로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전략이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석유나 캐자, 이렇게 안일하게 나간 거예요. 솔직히 오일머니가 너무 달달해.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석유 파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내놓을 산업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노동의 의욕이 없어서요, 국가는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의존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요, 석유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함께 출렁인다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석유에 온통 다 맡겼으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제 전성기는요, 석유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팔리는 시기 딱 그 시기예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 기름값 엄청나게 비쌌죠. 이때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왜? 원유가 많다고 하니까. 하지만 원유가 떨어지는 날엔 그대로 베네수엘라 경제도 그냥 개떡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유가가 떨어지든 말든 베네수엘라엔 원유 매장량이 그냥 개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베네수엘라가 기름만 팔아 제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조금 특이한 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중진류라고 해서 막 석유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어가지고요, 석유가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막 꾸덕꾸덕해요, 기름이.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 꾸덕꾸덕한 중진류를 아주 맑게 만들어야 써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야 상품성이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선 베네수엘라는 원유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원유가 아무리 개 많아도 정제를 많이 하고 나서 팔아야 된다면 그건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원유를 생산해도 정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가가 겁나 비싸야만 중진류를 팔아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일단 저유가 시절에는요, 원유를 정제하느라 마진 남는 게 없고 고유가 시절에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진짜 베네수엘라의 문제는요, 베네수엘라가 이 정제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유는 많은데 기술은 없어. 여태까지 베네수엘라는 이 정제 기술을요, 해외 석유 기업들한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야 뭐 기술 개발할 필요 없지, 원유만 많은데. 이렇게 베네수엘라한테는 노후화된 기계들하고 미비한 석유 정제 기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유가 하락 시기를 얻어맞으니까요, 분명히 땅에서 끌어올리는 원유는 겁나 많은데 정제도 못하고 정작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판매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매일 3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량은 하루 평균 50만 배럴로 6배에서 7배나 줄어버렸죠. 어지러지해요. 분명히 베네수엘라한테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고유가 시절에 번 돈으로 나라 인프라도 세우고 제조업에도 뭐 투자 화끈하게 하고 석유 정제 기술 개발로 뭐 업그레이드 좀 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걸 또 스타로 예시를 들면요, 제가 아까 미네랄만 겁나 많은 무함맵이 베네수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렇게나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배럭도 좀 짓고 마린도 뽑고 팩토리만 엄청나게 늘렸으면, 이것도 아니라면 정제기술 업그레이드라도 많이 눌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베네수엘라는요, 그 많은 미네랄 캐는 게 달달하니까 SCV만 겁나 뽑아서 미네랄만 캔 겁니다. 미네랄만 캐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은 벌겠지만 미래를 대비하진 못했죠. 테크도 올리고 업글도 많이 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에 너무 많은 몰빵을 하다 보니까요,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솔직히 석유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전체 몇 %나 되겠습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60%를 홀라당 다 해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베네수엘라의 산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정치 쪽도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골 때려요. 베네수엘라의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은 모두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 미만의 인구일 거고요, 최소 90% 이상은 석유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베네수엘라의 상황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석유랑은 관련도 없는 90% 이상의 국민들한테서 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서민들의 표를 받아내는 방법은 대체 뭐였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냥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을 위한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90% 이상의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상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석유 산업이 너무 거대하니까 서민들의 지지는 엄청나게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서 진보 세력의 대부 우고 차베스입니다. 차베스
차베스 형님의 생각은요, 국민들한테 돈을 뿌리겠다고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1998년에 집권한 차베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에 엄청나게 돈을 뿌립니다. 차베스 형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로 벌었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빈민층들은 뭐 손을 들고 환영을 하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90% 이상의 국민들이 그러길 바라니까.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요, 무료로 뭐든지 퍼주다가 이젠 해도 안 돼서 집까지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요, 빈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저소득층한테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쓴 돈도 당연히 석유 판매 대금이었죠. 모두가 예상하다시피요, 차베스 정부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무릎까지 꺾어버립니다. 미네랄을 캐서 좀 생산을 하든가 업글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SCV만 주구장창 뽑은 거고요. 인구수 200 찍을 동안 SCV만 찍은 느낌이랄까? 그 SCV로 캐낸 미네랄 그냥 다시 SCV한테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은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회 정책으로 2011년에만 약 132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2019년 말까지 공공주택을 300만 채 이상을 지었죠. 이렇게 차베스 정권이 나라를 망쳤던 게 2013년까지입니다. 그럼 2013년에 뭔 일이 있었냐? 이 차베스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던 해예요. 그렇다면요, 나라를 망치고 있었던 차베스가 세상을 등지셨으니까 다시 베네수엘라의 희망이 올까 싶었는데, 이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그대로 따다가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3년 이후에 유가가 거짓말처럼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없어요.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보고 있는데도요, 마두로 정권은 표심 한번 잡아보겠다고 복지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빈곤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궁지에 몰렸던 마두로의 선택은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했죠. 진짜 개뻘짓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도요, 공공주택 사업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에는 400만 호의 임대주택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입주했었죠. 베네수엘라의 인구가 3,200만 명, 가구 수가 860만 가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마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0만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2024년까지 임대주택 50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라 재정을 아직도 공공주택에 쏟아붓고 미래 대비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석유 팔아서 집만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들의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뭐 이거 애쓰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봐도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할 정도로 집을 지었으니까 문제예요.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물자 부족, 물가 상승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잖아요. 물가 부족이 일어났던 건 민간 부분의 생산하고 교역이 위축돼서인데, 이게 왜 위축이 됐냐면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요, 생산, 교역을 하려던 기업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결정한 가격에 팔면 기업들은 무조건 손해가 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게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파느니 차라리 사업을 그냥 정리하고 딴 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이 물자 부족 문제는요, 채소나 과일 같은 농산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밀가루, 설탕,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은 베네수엘라에서 모자랍니다. 국영상점에서는 뭐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만 줄 서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바쁜 사람은 암시장 가서 몇 배의 웃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했던 뻘짓 중에요, 그 많은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해외 기업들을 쫓아냈다는 게 크거든요. 차베스 시절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베네수엘라 기업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해외 석유 기업들이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이거 다 그냥 퇴출시켜 버리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산업의 대부분을 국유화시키고 억지로 해외 자본들, 해외 에너지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렇다고 베네수엘라가 장비가 좋아 아니면 정제 기술이 좋아 개뿔도 없으면서 일단 나가라고 한 건데,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당연히 아니었죠. 신규 유전 개발, 기존 유전의 유지 보수에 써야 될 돈은요, 죄다 퍼주기 정책에 탕진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계속해서 국유화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석유로 번 돈으로 시멘트, 가스, 통신, 전력 모두 다 국유화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행일에 겁나 간섭을 해서 은행들의 수익의 15%를 공익에 기여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또 다른 수익의 5%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두로는 은행한테 받은 돈들로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공공주택 짓기, 또 집 짓기에 돈을 써먹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 중에 정부의 뻘짓, 이 포퓰리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베네수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석유 산업을 중심에 두고요, 양쪽에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요, 상호 의존적인 아주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은 한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겁나 구입해서요, 미국은 원유 수입분의 11%를 베네수엘라에 기대고 있을 정도였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수출량의 6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 비즈니스 관계가 매우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누가 먼저 깨버리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섭하죠.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에너지 기업들을 많이 몰아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등등등 기술력하고 자본을 갖춘 석유 업체들이 뜬금없이 쫓겨나니까 미국 입장에서야 솔직히 기분 나쁠만 하죠. 게다가 베네수엘라는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을 굉장히 곤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 석유 산업의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에너지 걱정을 덜었습니다. 더 이상은 베네수엘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굳이 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로 의존하던 게 필요 없는데 베네수엘라는 솔직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마두로 정권이 국제 정세를 잘 살피지 못한 게요, 마두로 정권은 완전히 반미국주의, 반미 정권이었어요. 셰일가스 혁명이 터지니까요, 마두로 정권은요, 미국의 세일 업체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면서 원유 수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그야말로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미국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미국한테 겁나 깝쳤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모르나 싶었을 거예요. 진짜 베네수엘라 정부의 꿀밤 마려웠겠죠. 그래서 진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한테 때린 꿀밤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경제 제재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꿀밤은요,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던 상남자 중에 상남자, 트럼프 형님이잖아요. 상남자 특, 그냥 석유 수입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 진짜로 해냈습니다. 이걸 시전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다 빠개버리면요, 앞으로 미국의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정권,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딱 보기 좋게 반미 사상이니까 이 경제 제재 꿀밤 때리기도 딱 좋았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까지 걸어버립니다. 베네수엘라 최후의 자금줄인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얻어맞았으니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해갔는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2022년도에는요 베네수엘라가 회복 중이긴 하거든요. 연간 인플레이션 35만%에 빛나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연간 인플레이션 200%대로, 200%라는 게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게,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때리고 있잖아요.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 베네수엘라 원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중이라 베네수엘라는 이제 슬슬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가 $100를 넘어선 기간도 생기다 보니까 베네수엘라한테는 호재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정치권만 바뀌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